안녕하세요. 응급 상황. 정말 정신없죠.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은 혈액 검사라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응급구조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응급 환자 상태 파악의 결정적인 단서, 바로 혈액 검사 결과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출혈과 응고, 이 관련된 검사들하고 또 심장 상태를 보여주는 표지자 검사들,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 검사들의 아주 핵심적인 정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담고 있어요. 이번 시간 목표는요, 단순히 검사 항목 이름 외우고 숫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환자의 이야기, 그걸 읽어내는 법,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 지식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응급 상황에서 혈액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 같이 해독하러 가볼까요? 자, 먼저 혈액 응고 시스템부터 들여다보죠. 피가 나면 이게 어떻게 멈추는지 아니면 왜 잘 안 멈추는지 이걸 알려주는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PT-INR, APTT, 그리고 D-다이머,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사실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니까 검사 전처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특히 막 정신없는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사소한 실수가 결과의 신뢰도를 확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뭐랄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튜브 선택이랑 체열량 중요합니다. 반드시 연청색 막에 시트레이트 튜브 써야 하고요. 튜브에 표시된 정확한 선까지 채워야 돼요. 이게 혈액이랑 항응고제 비율이 9대 1로 딱 맞아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비율 틀어주면 결과도 당연히 틀어주겠죠. 둘째, 혼합. 체열하고 나면 바로 튜브를 부드럽게 한 서너 번 위아래로 뒤집어서 섞어줘야 해요.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되고요. 셋째, 체열 순서. 여러 검사 나갈 때는 보통 혈액대항 다음에 이 응고검사 튜브 순서로 뽑는 게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점. 헤파린 같은 항응고제가 들어가는 라인 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결과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 이걸 지키는 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의 시작입니다. 아, 정말 기본인데 듣고 보니 진짜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잘못된 기초정보 위에 판단을 세우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PTIN, INR 검사부터 보죠. 자료의 이시로는 PT가 대략 한 11초에서 14초, 그리고 INR은 0.8에서 1.2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나와 있네요. 물론 이건 그냥 예시고 실제 기준은 검사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건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PTIN은요, 혈액연고 과정 중에 주로 외인성 경로, 그리고 공통 경로, 이 두 가지 길의 기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혈관 벽이 딱 손상됐을 때 외부 자극으로 시작되는 응고 과정 있잖아요. 그거랑 여러 경로가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지는 공통 단계, 이걸 보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비타민 K에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특정 응고 인자들이 있어요. 2번, 7번, 10번 같은 거, 이것들 상태랑 또 이 인자들을 합성하는 간 기능을 아주 잘 반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간 기능이나 비타민 K 상태랑 관련이 깊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수치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응고 시간이 정상보다 더 오래 걸린다, 이건 어떤 상황을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딱 떠올려야 하는데요. 첫째는 비타민 K 결핍이에요. 잘 못 드시거나 흡수 장애가 있거나 할 때죠. 둘째는 와파린이라고 그 항응고제 드시는 경우 약효 때문에 의도적으로 길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고요. 셋째는 심각한 간 기능 저하. 간에서 응고인자 잘 못 만드니까 당연히 길어지겠죠. 넷째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DIC라고 부르는 상태처럼 응고인자가 막 소모되는 아주 위중한 상태입니다. DIC는 간단히 말하면 온몸의 작은 혈관들에서 비정상적으로 막 혈전이 생기면서 동시에 또 출혈 경향도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말해요. 마지막으로 대량 수액이나 수혈 후에 일시적으로 피가 좀 묽어져서 길어 보이는 그런 희석 효과도 고려는 해야 합니다. 와, 정말 여러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단순히 수치가 길어졌네? 이게 아니라 실제 환자한테서 잇몸 출혈이라든지
코피가 자주 난다든지 쉽게 멍이 든다든지 아니면 상처 부위 지혈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지 이걸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PTIR이 길어졌는데 환자가 황달이 있거나 배에 물이 찬다거나 이런 간 기능 저하 의심 소견이 같이 보이면 아, 이거 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숫자랑 임상 증상을 이렇게 연결하는 통찰력, 그게 중요하죠. 자, 다음은 APTT입니다. 창보치 예시는 대략 25초에서 35초 정도네요. 이 검사는 PT랑은 좀 다른 길, 그러니까 내인성 경로하고 공통 경로, 이걸 평가합니다. 혈액 자체 안에 있는 인자들, 12번, 11번, 9번, 8번 이런 것들에 의해 시작되는 응고 과정을 보는 거죠. PTIR하고는 보는 경로가 다르군요. 내인성 경로. 그럼 APTT가 길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이건 뭔가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자주 쓰는 약물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가장 흔하고 또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의 사용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헤파린을 주입하면 APTT가 길어지죠. 물론 검체 채취할 때 헤파린이 오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고요. 그 외에는 특정 응고인자 8번, 9번, 11번 같은 것들의 선천적인 결핍, 예를 들면 혈우병 같은 거요. 아니면 후천적인 저하, 또 아까 말한 DIC나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심한 폼빌레 브란트병 같은 거에서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TI의 결과랑 APTT 결과를 어떻게 좀 조합해서 생각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PT는 괜찮은데 APTT만 길어졌어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조합이 중요한 단서가 돼요. PT는 정상인데 APTT만 길어졌다. 이러면 주로 내인성 경로 문제, 예를 들어서 헤파린 효과라든지 특정 인자 결핍을 시사하는 거죠. 반대로 PT는 길어졌는데 APTT는 정상이다. 이러면 외인성 경로 문제, 그러니까 와파린 초기 효과나 아니면 7번 인자 결핍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 둘 다 길어졌다, 그러면 공통 경로 문제거나 아니면 간 기능 저하, DIC 혹은 비타민 K 결핍이 아주 심한 경우 여러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결과를 보기 전에는 혹시 체열량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검체가 용혈, 그러니까 적혈구가 깨지진 않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검사 오류 가능성은 꼭 체크해야 하고요. 아하, 두 검사를 비교하면 문제의 윤곽이 훨씬 뚜렷해지겠네요. 네, 자, 응고 검사의 마지막 주자, D다이머입니다. 참고치 예시는 0.5ml FAU 미만이라고 하네요. 이건 앞서 본 검사들이랑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응고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보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딱 짚으셨네요. 디다이머는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몸 안에서 만들어졌다가 다시 분해될 때 나오는 조각 같은 거예요. PT나 APTT가 응고 시스템의 어떤 작동 능력 자체를 본다면 디다이머는 실제로 몸 안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여기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찾는 검사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렇다면 이 검사의 핵심은 바로 민감도는 높은데 특이도는 낮다. 이거겠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전증, 예를 들어 깊은 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같은 게 있을 때 D다이머가 상승할 확률은 높아요. 이게 높은 민감도죠. 근데 문제는 혈전이 없어도 그냥 염증이나 감염, 임신, 수술 후 심지어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낮을 특이도고. 그래서 D다이머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 혈전 있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D다이머는 혈전증 확진에 쓰기보다는 혈전증 배제에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특히 혈전증이 생길 위험도가 낮은 환자가 관련 증상을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 D다이머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혈전증일 가능성은 아주 낮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양성이라면 그때는 추가적인 영상검사, CT나 초음파 같은 거나 다른 임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D다이머 양성 결과는 그 자체로 진단이 아니라 이거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D다이머 양성 나왔다고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응급실 단골 증상이죠. 흉통이나 호흡곤란 환자 볼 때 정말 필수적인 검사들입니다. 특히 고감도 트로포닌, HSCTN 하고 BMP 또는 NT-프로BNP 이게 핵심이고 CKMB는 약간 보조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네, 심근 손상의 가장 중요한 표지자, 트로포닌부터 시작하죠. 이 검사 결과 해석의 첫 걸음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상 범위라는 개념보다는 각 검사실의 99, 100분 이수 상한치, URL,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이 기준값이라는 게 성별이나 사용하는 검사 키트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볼 때는 항상 해당 병원의 기준값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몇 이하면 정상 이게 아니라 기준치 자체가 상황 따라 다르군요. 왜 이 트로포닌이 심장 검사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가요? 트로포닌은 우리 몸의 여러 근육 중에서도 오직 심장 근육, 그러니까 심근 세포가 손상될 때만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단백질이에요. 다른 근육, 예를 들어 팔다리 근육이 다쳤다고 해서는 거의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근 손상을 아주 민감하면서도 또 특이적으로 반영하는 거죠. 따라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ACS, 그러니까 불안정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걸 진단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처럼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겠지만 혹시 다른 이유로도 트로포닌이 오를 수 있나요? 응급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심근 손상이 꼭 관상동맥 문제, 그러니까 타입 1 MI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근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이나 심부전이 확 나빠졌을 때, 아니면 아주 빠른 빈맥이나 심한 서맥 같은 부정맥도 심장에 부담을 줘서 트로포닌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폐혈증이나 심한 저혈압처럼 전신 상태가 아주 나빠져서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때 있잖아요. 타입 2 MI라고 하죠. 이때도 2차적으로 심근 손상이 와서 트로포닌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성 심부전 환자처럼 원래 기저치가 약간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와, 이것도 원인이 다양하네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다면 응급 상황에서 이게 진짜 급성 심근경색 때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바로 거기서 시간에 따른 변화, 즉 델타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응급실에서는 보통 처음, 그러니까 0시간에 측정한 값이랑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후에 다시 측정한 값을 비교해요. 그래서 트로포닌 수치가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급성 심근경색일 경우에는 아주 특징적인 상승 또는 하강 곡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히 딱 한 시점의 수치보다 이 변화의 양상, 이게 진단에 훨씬 더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성심부전 환자처럼 기저치가 좀 높은 경우라도 평소보다 확연히 더 오르거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다면 이건 급성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 거죠. 물론 최종 판단은 환자 증상, 심전도 변화, 위험인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내려야 하고요. 스냅샷 사진 한 장보다는 영상처럼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게 핵심이군요. 변화율, 델타, 이걸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다음은 CKMB인데요. 이건 요즘 좀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하셨죠? 왜 그런 건가요? 네, CKMB도 심근 효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심장 근육 외에 골격근에도 상당량 존재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운동을 했다거나 다른 근육 손상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어서 트로포닌만큼 심장에 특이적이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진단에서 역할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 CKMB는 언제 참고할 수 있을까요? 아예 안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통이 발생한 지 아주 극초기라서 아직 트로포닌이 오르기 전일 때 참고하거나 아니면 심장 수술이나 시술 후에 심근 손상 정도를 평가할 때 혹은 아주 드물게 트로포닌 검사가 불가능할 때 정도. 하지만 대부분의 급성기 진단에서는 고감도 트로포닌이 훨씬 우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트로포닌 중심으로 보되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CKMB를 참고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심장 표지자입니다. 심부전 평가에 중요하다고 하는 BMP 또는 NT-프로BNP, 이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네, BMP하고 NT-프로BNP는요, 심실벽이 이렇게 쭉 늘어나거나 압력을 많이 받을 때, 그러니까 심장이 좀 힘들어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름 그대로 몸 안에 염분하고 수분을 배출시켜서 심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우리 몸의 어떤 방어기전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심장이 힘들다는 신호군요. 그럼 이 수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고 또 어떻게 활용하나요? 예시 참고치를 보니까 BMP 100 미만 또는 NT-프로BNP 300 미만이면 급성 심부전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전 악화 때문인지 아니면 폐 문제나 다른 원인인지 감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수치가 아주 낮게 나오면 이 환자 숨찬 원인이 급성 심부전일 가능성은 매우 낮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심부전은 아니에요. 신기능 저하 시에도 배설이 잘 안 돼서 올라갈 수 있고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나 폐고혈압 같은 다른 심폐기능 이상에서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실제 심장 상태보다 수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아, 숨찬 환자 감별에 유용하고 또 신기능이나 비만 여부 또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다뤘는데요. 응급구조학을 공부하는 당신을 위해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PTINR, 간 기능, 비타민 K, 와파린 효과 반영, 길어졌다면 출혈 위험 생각하고 원인이 간 문제인지 약물 때문인지 영양 상태 때문인지 고민해봐야겠죠. APTT, 주로 헤파린 효과 반영, PT랑 같이 비교해서 응고 경로의 어느 부분 문제인지 추정하는 데 쓰이고요. D다이머, 혈전 생성분의 신호, 높다고 바로 혈전 확진, 절대 안 되죠. 특이도 낮은 위험군 환자에서 음성일 때 배제 가치가 크다는 거. 트로포닌, HSCTN, 심근 손상의 가장 중요하고 특이적인 표지자. 딱 한 번 값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 델타가 진단의 핵심. 이거 정말 중요하죠. CKBNB, 트로포닌보다 특이도 낮고 역할은 제한적. BNP, NT-프로BNP, 심장 스트레스, 즉 부담 지표, 호흡곤란 원인 감별, 특히 급성 심부전 배제에 유용하다는 거. 네,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숫자들은 정말 퍼즐의 조각일 뿐이라는 점이에요. 절대적인 수치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환자의 증상, 병력, 활력 징후, 심전도 소견 같은 다른 모든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눈, 이걸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응급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혈액검사 이야기, 복잡한 숫자 속에서 환자의 상태를 읽어내는데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마주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판단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검사 결과들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자의 몸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드라마를 보여주는 창가 같아요. 다음번에 검사 결과를 보실 때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환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왜 이 수치가 변했을까? 이 변화가 환자의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런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당신을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서 정말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